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회재판국과 특별재판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회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총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와 같이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법원과 같이 입법, 사법, 행정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존립한 게 아니고 그 총회 안에서 15명의 재판국원을 선임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재판권을 행사하면서 최종적인 우리 종교 내부의 판결의 확정 판결을 가져오는 총회 재판국이 있는데, 자, 우리 총회 재판국은, 우리 총회 사법제도는 징계권에 의한 권징재판, 이 사법권은 삼심제도입니다. 삼심제도. 삼심제도인데, 자, 장로와 교인들의 1심 재판 관할은 당회입니다. 당회. 이 당회 1심 재판 관할은 장로와 교인들은 1심 재판 관할은 당회고요. 2심은 장로와 일반 교인들이 당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재판에 불복해서 상회에 상소할 수 있죠. 상회가 노회가 되고, 최종회는 총회가 됩니다. 그런데 당회의 소속인 장로와 교인들은 1심 재판 관할이 당회인데, 목사의 소속은 노회입니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기 때문에 이 목사의 1심 재판 관할은 노회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에 관한 재판은 노회 재판 판결에 불복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가 있죠. 총회에 상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에 관해서는 2심이고 장로와 교인들에 관해서는 3심이죠. 이 사이에 헌법에서는 대회가 있는데 우리 총회가 이 대회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심 당회, 2심 노회, 총회, 이것은 장로와 교인들에 대한 심급 재판 제도, 이 심급 제도, 그 다음에 소속인 노회 1심 재판 관할이 노회인 경우에 목사의 1심 재판 관할은 노회이고, 상소했을 때 총회가 최종회로 이제 판결을 하는 것이죠. 삼심제도라고 하는 것은, 삼심제도라고 하는 것은 3번 동일 사건에 관하여 3번 재판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정 판결은 총회에서, 총회 재판국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될 때에 그 사건은 이제 종결됩니다. 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합동측 총회는 총회 재판국에서, 총회 재판국은 상소심에 의한 법률심입니다. 이 법률심을 오해해가지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총회 재판국 제도가 법률심이라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총회 재판국이 고소장을 받아서 재판한다든가 사실심으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 심리를 한다는 것은 사법제도에 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과 목사와 장로님들이 가장 기본적인 법적 상식, 법적 지식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깨너머로
듣고 배웠던 것을 가지고 재판하려고 하니 총회 재판국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달라져 버리고 심리 과정이 달라져 버리고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단의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무식이 용맹을 부린다는 말이 있죠. 법적 지식, 정말 우리 교단 헌법의 건증조례에 해당된 이 사법제도가 100년 넘게 우리나라에 정착된 지 102년이 됐죠. 100년 넘게 정착된 사법제도를 법률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 그동안 총회 출입하면서 배운 어깨너머로 배운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재판하려고 하니 상당히 교단이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교단의 참으로 불행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통합 측에서는 2007년에 헌법을 개정했어요. 1922년에 최초로 제정된 그 헌법을 2007년에 통합 측 교단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형법과 민법에 준해서 거기에 이제 비교하여 거기에 참고하여 헌법을 전부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합동 측은 개정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100년 동안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통합 측에서는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선고한 날 그날이 확정입니다. 총회 재판국이 이 판결을 선고하는 그날이 판결의 확정이다. 그러나 우리 합동교단은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판결의 확정이 아니고 총회 재판국이 총회 보고를 합니다. 총회 보고를 하여 총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총회 재판국 판결의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총회 재판국이 판결하여 차기 총회 보고합니다.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 판결의 결과를 보고하고 총회는 그걸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가 보고 받고 나서 첫 번째 그대로 채용하기로 결의되면 총회 재판국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 그래서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하고 나서 차기 총회에 재판국이 보내 보고를 하죠. 원고 피고 암흑의 원고와 암흑의 피고가 이제 소송을 진행했는데 총회 재판국에서 이 판결을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받기로 동의합니다. 채용하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내서 결의가 되면 그걸 우리는 채용 확정이라고 합니다. 채용 확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총회 재판국 판결을 했는데, 총회 재판국에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을 취소나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다시 재판하도록 한부 총회 재판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1년 동안 다시 법률심에 의해서 판결하여 차기 총회 때 보고하라 하고 첫 번째는 환부를 합니다. 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지 않고 다시 총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걸 파기, 우리 일반 법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과 같은 개념입니다. 두 번째, 총회 재판국이 판결하여 보내 보고했는데 잘못 법을 적용하여, 이제 법률심으로 판단하죠. 총회는 이때
법률에 의하여 헌법에 의하여 재판을 잘못하였으므로 총회재판국으로 환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총회재판국에서 판결을 잘못했는데 그 재판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똑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해가지고 총회재판국으로 보내지 않고 아예 특별재판국으로 보내어서 다시 거기서 법률심으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재판국 설치입니다. 이 특별재판국 설치도 총회재판국 판결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재판해야 되는데, 총회재판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어서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재판국을 설치해서 그 특별재판국으로 하여금 1심과 2심처럼 사실심을 하지 않고 법률심을 하도록 다시 특별재판국을 조직해서 거기에 이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재판국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이번에 특별재판국 15명의 국원이 임명을 받았는데 그 임명 절차는 둘째치고, 특별재판국 설치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둘째치고, 특별재판국의 권한이 무엇인가? 특별재판국 권한이 무엇인가? 그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특별재판국이 월권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보고하면 보내는 그 보고를 받아 검사한 이후에 특별재판국으로 재판국을 보내서 설치해서 특별재판국에 이첩을 하죠. 그럼 특별재판국은 1년 동안 맡겨준 소송사건, 그 맡겨준 소송사건을 1년 동안 법률심으로 하는 겁니다. 법률심으로 다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0회 총회 2025년 9월에 소집될 제110회 총회 보고를 하여 특별재판국이 내년 110회 총회 2025년 9월에 제110회 총회 보고하여 똑같은 절차 받습니다. 사용할 것인지 취소해서 다시 변경할 것인지 다시 내년 109회 총회 때 확정이 될 거예요. 확정. 이 특별재판국의 설치, 특별재판국을 그러면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대한 규정을 권징조례에서 찾아야 됩니다. 특별재판국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면 근거 없는 특별재판국은 제 아무리 판결을 해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특별재판국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권징조례 143조에 있어요. 제가 143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특별재판국은 상설재판국에 상설재판국 규칙에 적용한다. 상설재판국은 총회재판국을 의미합니다. 노예재판국은 고소장과 기소할 때 노예재판국을 그때야 조직하죠. 미리 조직하지 않습니다. 노예재판국은 미리 조직해 놓지 않고 상설로 조직해 놓지 않고 누가 소송사건이 발생할 때만 재판국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노예재판국이라고 한다면, 총회재판국은 어떤 소송권이 있든 없든 상설로 아예 조직이 돼 있어요. 상비부로. 총회 상비부 안에 재판국이 있죠. 재판국이 아예 상설로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총회재판국을 상설재판국이라 합니다. 특별재판국은 상설재판국 규칙에 적용한다. 이걸 준용계를 합니다. 준용. 이 법률적으로 준용인데, 법률상 명문으로서 지시되어 있는 점에서는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입법 기술 중에 하나이다.
상설재판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헌적으로 다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상설재판국 규칙 규정에 준용해서 그 상설재판국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모든 그 재판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특별재판국은 총회 재판국의 규정에 준용을 해요. 특별재판국에 대한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을지라도 총회 재판국에 준용하기 때문에 특별재판국을 조직하고 판결한 그 문헌적 규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재판국은. 그러면 특별재판국은 설치할 때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해야 되고, 총회 재판국처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을 해야 되고, 총회가 맡겨준 사항만 처리합니다. 그러면 총회 재판국은 총회가 맡겨준 소송 사건을 1년 동안 법률심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년 9월 총회에 110회 총회에 본회 보고해서 본회가 받을지 말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해서 확정 판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재판국이 총회 재판국과 같은 규정에 준용해서 설치된 특별재판국 구원들이 판결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는 임무인데, 특별재판국이 하회에 행정권으로 지시명령을 내려요. 특별재판국이 위임받은 소송권은 법률심으로 판단해서 재판하라고 넘겨줬더니만 특별재판국이 모여가지고 피상소인에게 혹은 상소인에게 그 상소인이 속한 그 노예에 공문을 보내요.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특별재판국에 계류 중인 피상소인 목사 혹은 상소인 목사의 단위장직을 정지하라. 노예다가 정지하라 명령 내리고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임시사면 파송하라 그런 공문을 보내요. 특별재판국이. 지금 특별재판국이 자기가 총회로부터 이임받은 소송권을 판결하지 않고 해당 노예다가 상소인 목사에 관하여 당장직을 임시로 정지하고 임시 당장을 파송하라. 특별재판국이 그걸 노예의 하회에 지시하는 거예요. 특별재판국에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특별재판국은 총회재판국 판결 규정에 준용해요. 특별재판국이나 총회재판국은 판결 심리 도중에 하회의 지시명령을 못 내려요. 왜냐하면 지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총회만이 할 수 있어요. 질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재판국이 그런 지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행정명령을 하에 내릴 수 있다라고 그런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런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문 받은 사람을 좀 공개 좀 하라 거예요. 누가 그런 식으로 자문해 줬는지. 자문에 의해서 상설재판국이 판결한 게 아니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헌법에 규정된 문헌적 규정에 근거해서 그런 명령을 내려야 돼요. 누구 자문을 받고 하면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재판국이 하에 지시명령을 내릴 때, 행정명령을 내릴 때 근거를 내세운 게 있어요. 근거를. 첫 번째 권징조례 33조예요. 특별재판국이 하에에 당회장 강도권 정지, 임시장 파송하는 그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로서 33조, 공직조례 33조를 얘기해요. 33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3조에 보면은
여기 주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십시오. 7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기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이게 33조예요. 이 33조란 무슨 의미냐면은 7회란 당의 노예를 의미하죠. 노예가 목사의 소송권이 접수되면 노예는 7회로 열어서 이걸 본에 직할 처리하든지 아니면 재판국을 조직하여 재판국에 이탁하든지 결정을 합니다. 소송권을 7회의 직할로 처리할 수 없어요, 제도적으로. 자, 그러면 대부분 노예에서는 소송권이 접수되면 반드시 재판국을 조직해서 그 재판국에다가 이 소송권을 이탁하여 판결하게 하지요. 33조는 재판국을 조직하여 이 소송권을 재판국에 이탁하고 나서 그 7회가 피소된 목사의 당회장직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7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 재판국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에요. 재판국에 위탁한 것은 행정권을 명령한 것이 임한 것이 아니라 판결을 하도록 임해 준 거예요. 심리에서. 이런 규정을 가지고 특별재판국이 33조에 근거해서 특별재판국이 총의 상회로서 하해 지시명령을 할 수 있다. 특별재판국은 7회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특별재판국은 재판국의 상설재판국에 준용하기 때문에 총의 재판국은 총의 상비부예요. 상비부. 총의 상비부죠. 상비부 가운데 정치부와 같은 상비부예요. 총의 재판국이. 그러니까 특별재판국은 상비부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총회로부터 위탁받은 거, 위임받은 걸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회 특별재판국이 어디에서 그런 법리를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행정명령으로 하해 지시명령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3조 근거에서. 여러분 33조 보세요. 주어가 7회예요. 7회. 재판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6조를 적용했어요. 46조에 보면 노예는 잘 들어보십시오. 특별재판국이 하해의 당회장권을 정지시키고 임시당을 파송하라 행정명령을 특별재판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로 33조에 이어서 46조의 근거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46조는 이렇습니다. 노예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그 재판을 속결하면 옳다. 자, 재판국에다가 위탁한 노예가 임시 정지할 수 있는 당회장권을 임시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여기 보세요. 46조의 주어는 노예. 7회가 임시 정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규정을 가지고 특별재판국이 하해 행정명령을 한다?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죠? 고진조리 19조 한번 볼게요. 누가 과연 지시명령을 할 수 있는가? 19조. 고진조리 19조에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예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의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에 명령하여 정의하라는 사건을 하의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여러분, 상회가 하에 지시 명령하는 제도예요. 총회 상비부에 해당된 준용된 특별재판국이 백구의 총회로부터 위탁받은 사건은 판결에서 판결문을 제 차기 총회에 보고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특별재판국이 하에 지시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소송의 당사자 속한 노예에다가 지시명령하기를 그 사람 당회장을 정지시키고 임사에 파송하라. 이야, 이게 가능한 법리입니까, 이게?
가능한 법리입니까? 무슨 100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예배보험 17조를 해석해서 그 내용을 하에 보낸 법이 어디가 있어요? 100조의 유권해석은 법원에서는 인정 안 해요. 법원에서는 확정 3심 제도의 확정 판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예수회 장로회 합동 측 권징조례, 아직 초기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노예 판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100조는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 판결 받기 전에 1심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그 주장 아닙니까 지금? 그 100조는 확정 판결 제도 하에서 그 효력이 지금 없다고 대법원에서 지금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백구의 총에서 특별재판국을 설치했습니다. 특별재판국 그 설치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그건 다 드러나 있고요. 법리적으로. 이미 법원에 특별재판국 설치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지금 법원에 들어가 있고요. 또한 특별재판국이 하해 지시명령을 내렸던 이 권한이 적법한지의 여부, 그래서 특별재판국 행정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51부에 지금 소송이 접수된 상태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 교단 자체적으로 자체 안에서 이게 해결하지 못하고. 자, 결론적으로 특별재판국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건 변론으로 치고, 특별재판국이 100에 하나, 자, 다 양보하고 특별재판국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특별재판국은 백구의 총에서 맡겨준 사건만 심리해서 판결해서 차기 총회에 판결을 보고하는 임무예요. 보고하기 전에 총회재판국이나 특별재판국이 중간에 예심 판결 제도가 108회 총회 때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예심 판결 제도가 삭제됐어요. 총회 보고하기 전에 총회재판국이나 특별재판국이 예심 판결로서 원피고에게 송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108회 총회 이전에는 헌법에는 있었는데 108회 총회에서는 그 헌법 규정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예심 판결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헌법 권징조례는. 그러면 특별재판국은 위탁해준 사건을 판결해서 차기 총회 보고하라고 맡겨줬는데, 아니, 특별재판국이 총회를 행사해서 총회를 대신해서 하해 지시명령을 낸다? 당회장직을 정지시키고 임시단을 파송하라? 당회장직은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이고 초유 재산권에 대한 대표자이고 모든 예배를 집도하는 그런 법률적 대표자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중대한 대표자의 고난 없는 특별 재판국이 하해 지시명령 내려서 그걸 정지하라, 임시단을 파송하라, 이런 명령 행정 지시가 우리 교단 헌법에는 없어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특별재판국이 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한 내용, 권전의 33조, 46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했잖아요. 치례나 노회가 지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지 특별재판국이 지시명령 내린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교단의 사법권이 무너지면 총이 무너집니다. 징계권에 의한 사법권은 생사 여탈권의 당사자들에게는 사형수일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시키고 권한 없는 자가 권한 행사를 하여 교단의 사법권 제도를 훼손하는 일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죠. 특별재판국의 지금 중요 임원들, 구원들을 찬찬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명색에 우리 교단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소장파 총대들 아닙니까? 소장파 지도자들 아닙니까? 명색에 총회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지금 그 총회 재판국의 구원들 한번 몇 명이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가치 판단이 아니고 법률적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총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할 것인지,
이제는 정말로 우리 교단의 헌법의 징계권에 의한 권징재판 제도의 절차적 적법성이 무엇인지부터 좀 학습을 해서 실수해서 총회를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